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고요.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 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다면 펠로시는 미국으로 돌아갈 거고 이제 덩그러니 대만이 남았고 그러면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히 미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는 뭐 민주, 인권 이걸 원래 강조하는 여전사 같은 이미지고 특히 본인은 중국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사건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아킬레스건들을 계속 건드려 왔던 사람이죠. WTO에 중국이 가입할 때도 중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거를 국제 WTO라는 이 조직 안에서 공정 경쟁을 강조하는 이런 데서 같이 하면 안 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사건건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에 가서 메시지를 내잖아요. 시진핑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인권을 유린하고 법치를 무시해서 세계 질서를 해친다. 미국의 입장은 아닐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국제적인 여론 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미국이 글로벌 가치 외교를 하잖아요. 민주, 인권, 보편 가치. 이거를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니까 그거는 또 미국의 가치를 확산한다라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하고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중 강경책을 쓰는 것이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소위 중국 선호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 때리기가 표를 얻는데 훨씬 좋다.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서 강행을 한 게 아닌가. 근데 왜 과도하게 보이게 반응을 했느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뭐 제로 코로나, 경제도 안 좋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10월 말 11월에 있을 20차 당대표 대회에서 시진핑 3선이 걸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3선을 일단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다 방해 공작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옛날 같으면은 중국이 어떻게 못하죠. 근데 중국이 컸단 말이죠. 시진핑이라는 중국 지도자는 중국의 힘을 투사하고 미국을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있고 자기는 대만 통일을 통해서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같은 업적을 가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사사건건 지금 미국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를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중국도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저렇게 계속 대만을 압박을 하면 지금 차잉원이라는 대만 총통은 민주진보당 소속이에요. 이 민진당은 아시다시피 대만 독립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당입니다. 그러면 차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하면서 계속 우리는 중국과 거리를 둬야 된다. 탈중국화라고 그러죠. 탈중국화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시진핑의 강압 정책이. 아마 차잉원은 그걸 노리고 저 펠로시가 오면 중국이 반발할 걸 뻔히 알면서도 전략적 계산을 한 게 아닌가. 공교롭게도 대만도 연말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얽혀서 원래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증폭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되잖아요. 악화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둘이 서로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적어도 11월까지는 양측 다 선거가 있고 게다가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에는 이제
당대회에서 새 총서기가 되고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본격적인 국가주석의 그 3기 임기를 시작을 할 그림을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미국의 압박이 결국은 중국의 단결을 해친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다시 부추기면서 그걸 가지고 대미항전 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그렇다면 국내 결속하는 데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기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호재가 됐네요. 나름대로 중국의 단결, 대미항전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데는 플러스인데, 네네.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대만 사람들의 민심은 잃을 수밖에 없고, 야, 저렇게 세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만, 중국하고 같이 가겠냐. 그거는 이제蔡英文한테는 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뭐 경제 제재도 받고 막 이런 게 이제 어려워지지만, 대만 사람들을 결속하는 데는 또 나름대로 자신 지지자들을 결속하는 데는 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정치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 게.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했으면, 또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고, 그게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외교나 수교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까요, 요즘? 글쎄, 그거를 뭐 완벽하게 그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서 볼 수는 없어요. 네네.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거 가지고 충돌을 하느라고 북핵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문제들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남중국해라든지 대만 해협이 우리 주요 원유 수송로예요. 중동 석유의 뭐 80%가. 뭐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도양 대서양으로 나가는 우리 화물들은 다 거기를 통과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수급이나 이제 그 수출, 상품 수출 수입하는 이 무역 유동하고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 때문에 미국으로 완벽하게 경사돼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면 좋지만, 우리 경제 문제도 있고, 또 지리적 인접성도 있고, 또 북한과의,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달리 딱 이렇게 줄을 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고, 그 중에 하나가 전기 배터리고,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디스플레이 이런 거. 그럼 반도체가 한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부분이 있고,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 국가고, 기업이 결정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럼 그 기업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중국이 안 믿더라도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질문인데, 이 양국 간에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중국의 군사력이 예전보다 훨씬 세졌지만, 핵을 쓰지 않는다면 아직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걸 이제 중국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중국한테 큰 소리 치고 미국이 먼저 공격할 일은 전혀 없죠. 직접 충돌의 가능성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그런 일은 또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